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전국 1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고 서울 도심에만 2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류를 막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집회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대문 일대가 마비되는 등 도심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집회 상황을 분석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대 1은 놀랍지도 않았던 서울의 청약 열기가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단지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입주 예정인 한 나홀로 아파트는 1순위 모집 당시 최고 경쟁률 459대 1에 당첨 가점만 70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7억 후반대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1순위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18가구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미계약분이 발생한 아파트는 대부분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건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하와이 노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이번 운항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운항을 중단한 지 19개월 만인데요. 대한항공은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하와이 방문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는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은 귀국 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71명으로 주말 효과가 끝나자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 6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051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3,426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이 되면서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춥고 쌀쌀한 날씨도 당분간 이어지면서 이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겠는데요. 이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선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점 낮아져서 밤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추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간 참 빨리 가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저는 좀 아쉬운데요. 네. 저와는 반대로 시간이 더 빨리 흘러서 빨리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한 도시의 시민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한 도시의 시민 이러면 네. 이게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글쎄 어디가 왜 내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백만 도시가 가는 길, 청례시 미래를 열다. 다 함께 광역시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맞습니다. 그래도 100만 넘는 도시는 청례시로 지정했어. 그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례시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양과 수원, 용인과 창원 이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3일이 되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례시 화이팅! 화이팅! 특례시 출범을 앞둔 4개 도시 중 하나, 경상남도 창원시.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추이자 수출 중심의 도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죠. 324km 해안선과 3개의 무역항을 가진 해양 항만 도시 창원은 특례시와 더불어 미래 첨단 산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첫 번째 시간. 오늘 창원시와 함께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3일 드디어 창원 특례시가 출범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특례시 출범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창원 특례시는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합친 도시입니다. 몸집이 굉장히 커졌죠. 지금 광역시들보다도 오히려 도시의 총 생산량, 인구 등등등 전혀 뒤지지 않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권한은 과거 중소도시의 권한으로 지금 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저희들 덩치에 맞는 그런 옷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옷을 입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국회와 정부에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도시의 성장 잠재력, 경쟁력을 아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름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름만 특례시로 주어져 있고요. 100만 이상이라는 그런 인구 자격 기준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름만 특례시고 그럼 특례가 없으면 이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부 측에서는 공약은 했지만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소정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에게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첫째로는 이제 복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도시로 분류가 돼서 복지에 있어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례시가 되는 기하로 저희들이 이 차별을 해소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것이 정부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좀 생기죠. 그 외에도 모든 국가 공모 사업을 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특례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훨씬 더 좀 자유롭고 강력하게 독자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행정 서비스의 직접적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받게 되죠.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는 11곳, 이 중 기초자치단체는 4곳인데요. 특례시 출범으로 광역시 수준의 적정한 공무원 수가 확보된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죠.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할 때는 최소한의 특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새로운 특례들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13일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특례시 외에도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1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온 창원시. 경제 성장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해양 신도시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한 노력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방금 봤듯이 창원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소산업입니다. 얼마 전 열린 그 2021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창원시 부스에 들려서 창원시의 수소 정책을 듣기도 했는데요. 창원시가 이처럼 수소 산업에 몰두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 종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석 연료 에너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 신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리백이 지금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창원시의 산업들은 어떤 산업인가 했을 때 창원시의 산업도 에너지를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산업으로 미래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활용하고 하는 이 전 주기의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다른 지역보다 기계산업이 발달된 우리 창원시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미래산업, 첨단산업으로 생각하고 신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감히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선도 도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맨 처음에 만들어낸 수소 버스를 실증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단점들을 극복해서 지금 양산되는 버스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28대를 이미 시내 버스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넥소 자동차 저희들이 1000여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충전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환 과정에 국산화에 가장 앞서간 기업들이 바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수소 충전소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산화의 핵심 역군들입니다. 그러니 뭐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창원시가 당연히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좀 이런 모습 좀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예.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창원시가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이제 우리가 근대화 초기, 공업화 초기에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 한일합섬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컸고 수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했던 마산입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흐르면서 마산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워진 도시를 재생해야 되거든요. 그 재생을 하는 데에 과거의 산업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방향, 그 문화예술 관광이죠. 그러려면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점 시설이 무엇일 거냐 할 때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아주 미래로 가고 좋은 그런 문화시설, 예술시설이 들어와야 되죠. 예, 특히나 이 미술관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고 이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저희들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서 탄소 제로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서 이 건물 자체도 아름다운 미술품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탄소 제로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그런 세계적인 모범 선례의 미술관. 처음에 시민들도 그 땅에 뭐 미술관을 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좋은 미술관이 생기면은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 수준도 높아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도 국립문화시설을 지방에 좀 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그러면 창원이 핵심 고려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반드시 그 해양신도시 인공섬입니다. 약 20만 평 가까운데 여기에 한 10,000평 정도를 멋진 구겐하임 미술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미술 애호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미술관의 도시, 조각의 도시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많은 정책들을 추진을 해오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정말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런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기왕 나왔으면 살짝 자랑 하나 더 하면요. 네네. 첫째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교복을 전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의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공공에서 해주다 해서 시민 안심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주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형편이 좀 괜찮은 집은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층의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세 자금을 빌릴 때 그 전세 자금의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해주는 이런 정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이걸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지방자치단체. 예,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등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애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빛나고 더 행복하고 사람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그런 도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발전해 나갈 창원시의 모습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 등례시로 출범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창원시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기능 한국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우리가 수입에 의존해왔던 제조기계를 국산으로 바꾼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기능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콘텐츠. K컬처 인기가 뜨거워질수록 우리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선 100%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K머신이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머신의 발전.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왜 기술 개발을 시작했을까요? 일본 기계보다 항상 뒤떨어져서 우리가 있었고 거의 일본 기계를 수입다 했지, 우리나라 전체. 그렇습니다. 일본 기술력이 우리보다 좀 앞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설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국내에서 수입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부욕이라는 게 있잖아. 운동도 승부욕이 있지만은, 야, 어떻게 딱 막혀있는 그걸 한번 내가 바꿔보지? 그런 승부욕이 발동이 걸린 거죠. 100% 우리 기술로 세계의 벽을 넘은 기능 한국인. 정원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기가 주인공 정원 씨의 일터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기계들만 보이는데요. 어라? 특별히 뭔가를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계가 작동되는 것 같지도 않네요.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일 시작 안 하세요? 이거 돌릴 수 있나? 이거 돌릴 수 있나, 니가? 드디어 뭔가를 하려나 본데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도통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를 통과한 결과물이 바로 이건데요. 저 기계로 이런 부품을 만드는 건가요? 이거는 브루치 머신이고, 저 안에 브루치라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 공구를 이용을 해서 이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깎는, 절삭을 하는 기계입니다. 브로치란 부품을 가공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부품 사이를 통과하면서 표면을 다듬거나 내부를 깎아주는 겁니다. 브로치 모양에 따라 부품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브루치 공구, 카터. 기계 안에 들어가는 공구인데 크기부터 엄청나네요.
이 브로치가 장착된 기계를 작동시키면 금속 부품을 순식간에 가공할 수 있는데요. 매끄럽던 부분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바뀌었죠. 만들기 어려운 모양도 금방 가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은 어디에 쓰이느냐?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부터 중장비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도 많이 팔리겠네요?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적게는 뭐 2대 갈 때도 있고 1년에 70대 정도.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조금 팔아 몇 대 안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업 운영하세요? 70대면은 한 대 2억이면 그만 해도 140억이거든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기계에 들어가는 브로치 개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무려 8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억소리가 나는 건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게 바로 정환 씨인데요. 그는 모두가 수입해서 쓰던 브로칭 머신을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일에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환 씨가 만든 기계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계 가면은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로 어필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도 우리는 외면당했다고. 부품을 가공하는 기업들은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죠. 돌파구는 오직 더 좋은 기계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정환 씨는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분해해서 기술력을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제작한 글리퍼 캐리어 스페이스 브로치 머신입니다. 와, 크기가 엄청나네요. 그 위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이까지 땅에 묻어야 높이가 돼요. 기계를 땅속에 묻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 내 핵심 인력으로 팀을 꾸려서 연구 개발을 진행했죠. 하지만 결과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개발을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멈췄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일본을 넘어서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개발에 매달린 끝에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기계가 저희들이 피트도 파지 않고 그다음에 기계 높이도 한 2m 정도 줄여서 만든 테이블 리프터 브로치 머신입니다. 일본 제품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환 씨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기계 작동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치 대신에 부품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가공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일본 제품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브로치가 위아래로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그 공간을 없앨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기계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편리해졌고 기술력을 알아본 기업들은 정환 씨의 기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계를 하여튼 물리치고 우리 기계가 이제 수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제조회사다, 그게 제일 기쁘고 자랑스럽지요. 생산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꾸준히 증명해온 정환 씨. 수출기를 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 곳에 모인 정환 씨와 직원들. 아예 기계를 뜯어서 내부까지 살펴보는데요.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야? 센터가 맞아가지고. 이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본 기계입니다. 일본에까지 가면은 이제 비용도 비싸지만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고객들이 저희들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수리까지 저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는 제품도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다니 그만큼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고장난 제품을 고쳐주는 것도 정환 씨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기계를 또 탄생시키고 지금은 그 AS맨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일본을 뒤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남들이 넘보지 않았던 기술 경쟁에 당당하게 도전한 정환 씨. 결국 설계에서 제작까지 모두 가능한 기술을 완성했고 그 기술로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원동력은 그의 강한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의 주제는요. 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 추가 수익은 영원입니다.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가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각종 놀이를 따라해보는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프로덕션, 그 제작사의 수입도 엄청나겠죠. 근데 추가 수입이 제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얘기 나눠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앞서 잠깐 맛보기 네.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보셨죠? 아니, 당연히 맞죠. 저는 저 음악만 딴딴딴짠 막 이것만 들어도 막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사실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네. 근데 오징어 게임 하는데 그게 뭐야? 어떤 내용이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오징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456명의 참가자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죠. 참가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경쟁 등 현실을 그대로 담아서 호평과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진부하지만 표현 중에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 많이 진짜 찌르고 있어. 인기가 네.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출시된 지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그 N사입니다. 네. 우리가 OTT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죠. 공개된 지 거의 열흘 이전에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차지했었고요. 대단합니다. 엊그제 19일 기준으로 봤는데 네. 전 세계 1위인데 이게 27일 연속.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도 1위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29일 연속 지금 저 N사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표된 이제 가구 수를 보면은요, 네. 1억 3,200만 가구가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이미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시청률이라든가 속도 자체가 N사에 있어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료 가입이 400만 가구여가지고, 앞서 말한 건 1억 3천만 가구잖아요. 네. 대부분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N사 CEO가 직접 나서서 역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고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오징어 게임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상품에 대한 인기도 그렇게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자,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게임 진행 요원들 가면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네. 오늘 제가 쓰고 나왔어야 했는데 빨간색 입고 왔는데. 붉은색 의상, 또 주인공 이정재 씨 등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있잖아요.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달 말이 할로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스튬 의상으로 인기가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품, 먹거리 등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슬치기 등 추억을 자극하는 소품들의 판매가 급증했고 해외에서는 달고나와 양은 도시락 등 생소한 제품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주와 라면, 사이다, 떡볶이,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제품들도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그 달고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입했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옛날 추억도 좀 떠오르고. 소다 들어있어요, 거기? 소다는 같이 오더라고요. 설탕 구입하는데요.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막 보면서도 반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게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좀 요즘에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슬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9월 17일 됐으니까 9월 한 달 동안의 매출을 좀 봤더니 직전월 8월 대비 구슬 매출이 무려 860%. 9배가 늘어요. 왜냐면 요즘 구슬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슬치기. 아마도 이제 구슬치는 모습을 좀 보고 연령대는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제 또래도 샀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도 구슬을 한번 쳐볼까 해서 최근에 그 구슬 판매량이 폭증했다라는 게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초등학생이 보기엔 좀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요즘은 엄청 많이 이미 글쎄,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시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달고나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달고나 인기가 해외에서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는요,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24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8,2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비 등을 포함해서 약 한 56달러? 약 6만 5천 원이 넘는데 국내 판매 가격이 5천 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약 13배 높은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달고나 못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봐서 먹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막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조금만 넣어야 돼. 좀 많이 넣으면 아우 써. 저를 써. 그러면 안 돼. 부풀어 오르죠. 저렇게 되면. 그러면 탁탁 해가지고 탁 찍어야죠. 아니 코로나19 극복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저거 먹으러 관광객들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 뭐 국내 판매 가격이 5,000원이라 그랬는데 저는 거의 18,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국내 저 세트 가격도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세트 가격이. 보면은 사실 뭐 달고나, 유리구슬 포함해서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해외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국 포털 사이트에 때 아닌 검색어 1위가 뭐냐면 한국, 그러니까 원화 환율입니다. 원화 환율.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에 뭐 달러 환율, 원화 환율, 이 돈은 얼마, 이제 이런 걸 검색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전 세계 포털에서 원화 혹은 원화 환율이 검색어가 됐을까? 아마도 456억을 주잖아요. 그게 얼마지? 라는 걸 좀 확인해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화를 현지 통화로 뭐 검색하기,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꿔보기라는 것들이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게 갑자기 튀어오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징어 게임에 그 열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도심 한복판의 한 매장에서 그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생존 게임이었죠. 그 달고나. 그러니까 이 설탕 뽑기 체험이 있었는데, 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틀 동안 행사는 이틀 동안 장대비가 쏟아졌는데도 줄 보세요. 그 비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해봐야 된다. 오징어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달고나 수와 설탕 뽑기 수와 너무 하고 싶어 수와 이러면서 많이들 모여서 체험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저게 맛보면 또 달달한 게 맛도 좋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게 이제 개인 방송에서도 요즘에 보면 외국인들이 달고나 이렇게 해서 뽑는 영상 올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징어 게임의 인기 비결이 뭔지 이제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정말 N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나오게 했는가? 첫 번째 요소는 리얼리티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최초로 좀 나왔을 때 실은 저기 데스게임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배틀로얄이라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잘 되겠어? 라는 것들이 회의적이었는데 좀 다른 데스게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엄청난 리얼리티가 결합된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끌은 거 역시가요. 거기 보면 참가자들이
사업에 실패한 친구도 있었고요. 네. 또 투자, 주식해가지고 맞아. 돈 날리는 상우죠. 있었고. 너무 리얼리티하죠. 임금체불에 시달렸던 외국인 노동자 알리. 맞아요. 이건 또 난민 이런 분들의 하고 탈북 브로커에 했던 사기당했던 새벽.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느꼈던 리얼리티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스게임과 다르게 리얼리티가 좋았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샀다는 게 첫 번째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낙 리얼하다 보니까 저는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갈까? 나도 참가할까? 네. 그 정도로. 그게 첫 번째 인기 비결이었고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자, 두 번째 인기 비결은 사회 문제를 반영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리얼리티를 통해서 사회 구조 문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았다면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서는요. 불평등과 기회의 상실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불안감이 미국과 유럽의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50% 이상 폭등했다면서 한국에서 이른바 흑수저라 불리는 이들은 이 가상화폐나 복권 등 하루아침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다. 또 이런 한국 서민들의 모습이 미국과 서유럽 시청자들의 공감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사회 풍자라든지 네. 뭐 현실 비판 이런 요소들도 오징어 게임의 네. 인기 비결이겠습니다만은 역시 드라마기 때문에요. 재미죠. 재밌더라고요. 볼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을 못 떼잖아요. 이런 재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재미있죠. 보면은 이제 전개가 굉장히 의외고요. 그렇죠. 첫 번째에서 게임 진행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막 다수가 약간 스폰가 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굉장히 게임의 규칙들이 치밀했다. 그리고 화려한 액션, 빠른 전개, 볼거리 등 재미의 요소인데 여기에 재미는 재미인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이국적 요소. 이게 우리에게는 한국적인데 외국에는 이국적인 요소를 그럴 수 작용하는.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뭐 오징어 게임, 달고나 뽑기, 또 줄다리기. 그렇지.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 어린이 놀이, 네. 뭐 이런 놀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외국인 시청자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재밌다. 재밌긴 재밌는데 이국적으로 더 재밌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평가도 외신에 나오고 있는데 순수한 어린이 놀이가 성인들의 목숨을 건 생존 방식이 됐다. 그게 이런 더 역설적인 맞아요. 대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꼬마들이 노는 놀이로 어른들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설정 자체도 신선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징어 게임 보면서 어렸을 때 다 했던 게임들이긴 해요. 네. 특히나 달고나가 너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문구점 보면 다들 애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서 그거 했죠. 네. 거기 예전 저는 어렸을 때 쪽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자를 부산에서는 쪽자라고 그랬거든요. 똥과자라고도 했는데 네. 그 국자 걸려 있어. 그걸 들고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20원을 드리면 설탕을 한 스푼 줘요. 네. 그래서 연탄불이 올려놓고 막 이렇게 녹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다 한번 찍어서 막 부풀어 오르면 그거 한번 그거 찍어 먹는 먹는 그 맛에 그 집에 가서 또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국자 다 태웁니다. 엄마한테 그렇지. 엄청 맞죠. 네. 그런 추억이 자꾸 생각나요. 네. 모양 맞춰서 잘 뛰면 하나 더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리얼했고요. 또 우리 삶과 닮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집값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부족 이런 불안을 다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한 2년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현실은 이미 생존 게임이 된 지 오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요.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뭐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현실과 특히 너무 비슷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깐부 유행을 만든 그 구슬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깐부란 건 절친이잖아요. 네. 절친이 죽어야만 내가 믿었던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의 출혈 경쟁과 너무나 또 흡사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또 오징어 게임 덕분에 우리 중소기업이 뭐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은 봉제 산업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인데 할로윈까지 겹치면서 국내 봉제 업체 오징어 게임 체육복 제작 주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봉제 공장에서는요, 지난 한 주간 체육복 1,500장이 주문 들어와서 만들었다는데 곧 월급날인데 이제 빚내지 않고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이런 특수가 한 달 이상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네.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덕분에 모처럼 좀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네. 이런 분들보다도 사실 덕분에 가장 신난 엔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번 것이 있고요. 포괄해서 번 것이 있겠죠. 뭐 제작비 투입해가지고 본 이제 이런 거 외에 엔사 같은 OTT에는 임팩트 밸류라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형, 유형의 수익을 함께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블룸버그 통신이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이 발표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의 임팩트 밸류 가치 9억 달러. 9억 달러면? 9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원입니다. 예. 아니, 그렇죠. 거의 이게 9천억이니까 그렇죠. 1조 원에 육박을 하는 그런 건데 어마어마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이펙트 밸류 같은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하나가 성공하면은 그 엔사의 가치도 막 올라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평가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9억 달러, 1조 원의 가치를 벌어들였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뭐 거의 이것도 엄청난 기록인데 전 세계 지금 90개국에서 시청률 1위잖아요. 시청들이 본 시간이 14억 시간. 이것들을 14억 시간. 네, 횟수로 따지면 15만 9,800년 거의 대단하군요. 9회분이거든요. 거의 드라마잖아요. 네, 전 세계 인구가 이걸 시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은 또 가성비, 효율 면에서도 뭐 상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2,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28억 원 꼴이에요.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사는 그 엔사 인기작의 더 크라운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회당 투자비가 각각 119억 원과 95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적은 제작비로 약 1조 원의 가치를 창출해서 효율성 지표에서 41.7배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서 임팩트 밸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가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에 이 엔사, 넷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샀어야 되는? 예, 9월 6일, 그러니까 17일에 공개됐으니까 이후에 거의 한 8% 가까이가 이거 왜 안 급등을 샀지? 해서 시가총액은 몰랐지? 28조 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의 상승을 또 이 넷사가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경제적 이익이 거의 1,000배가 넘는 그런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정말 무너져가는 주가를, 엔사의 주가를 오징어 게임이 살렸다. 경제 전문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하나의 프로그램이 전체 주가를 이렇게 기적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립니다. 아니 우리는 저거 보기만 했지. 선배 저거 봤어요. 맨날 그랬죠.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 주식을 샀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자칫하면 빛을 못 볼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요. 2008년에 구상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 근데 2009년에 극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상해, 이거 현실성이 없어, 떨어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투자자 배우들에게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10년 지난 후에 작품을 내놨는데도 잔혹한 소재다. 그 일부에서는 좀 이게 꺼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엔사는 아니다. 형식과 수위 등의 뭐 그런 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노할 때 엔사는 예스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흥행작을 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10년 전에 저게 나왔다. 그 옛날에 하고자 했을 때 저게 나왔으면 이 정도 흥행했을까? 그렇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시기가 시운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것도 같고 그렇다면 아까 엔사의 엄청난 수익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국내 제작사의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글로벌 대박이 나더라도 추가 인센티브는 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40억 원뿐이라고 하는데 엔사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흥행을 해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거죠. 거기에 2차 저작권까지 엔사가 독점하면서 국내 손꼽히는 제작사들이 플랫폼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엔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국내 제작사에게 이런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제작자 입장 이상에서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사의 투자 방식인데요. 엔사 같은 경우에는 선불입니다. 선불로 제작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 창작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참견도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남은 수익을 저작권을 N사가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미 선불로 다 받죠. 제작 자유도도 높아지죠. 또 마진도 챙겨줍니다. 그래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면 N사의 수익 구조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진이라고 하죠. 이익률을 20%를 챙겨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작비 주고 제작비 대비 20%를 제작사에게 이익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옥자 같은 경우가 제작비가 600억이었는데 600억 선불 주고 여기에 20% 120억은 마진이야, 이익이야. 그러니까 제작사 수익의 20%를 챙겨주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미리 선불 받았죠. 그럼 20% 이익 확정됐죠. 그리고 이제 찍으면서 협찬 같은 것들은 추가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사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들도 그렇게 많은 불평은 없고 다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저작권 추가 수익은 다 N사의 몫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제일도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아쉽죠? 이게 조금 잘 된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반대 상황도 있겠죠.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만에 하나 못 됐을 경우에는 N사는 그냥 200억 이상, 300억 날리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계약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 모든 저작권을 다 N사가 가져간다는 것은 좀 불리하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특수를 맡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다 받아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N사 정식 서비스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 내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항상 불법이야, 이렇게. 오징어 게임 화제성에 힘입어서 중국 온라인상에서도요, 달고나 체육복과 가면 등 다양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품은 월 2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엉뚱한 체육복 원조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녹색 체육복이 누구 거냐?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2019년 중국 배우 우징이 먼저 착용했다. 자기들 거를 왜 벗겼냐? 그러니까 복도 우리는 이야기 이탈이에요? 우리 2013년에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김수현 씨가 그때 또 입었거든요. 녹색 이게 원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저 N사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건 다 불법 콘텐츠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는 오징어 게임으로 경제 얘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자친구 보험금 노린 살벌한 살인 이벤트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만 19세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 사건 듣고 다들 놀랬잖아요. 충격적이었죠. 남성 3명이 그 사망보험금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그런데 10대였다. 그래서 더 놀랐는데. 자,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만 19살에 불과한 A군은요, 5개월 전에 앱을 통해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교제한 지가 50일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념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고서 펜션을 유인한 거죠. 그리고는 밤 11시쯤이 됐을 때 내가 선물을 숨겨놨으니까 내가 말하는 장소로 가라라고 하면서 CCTV가 없는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숨겨놨다는 그곳에 A군의 고교 동창인 B군이 숨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 말만 믿고요. 펜션에서 1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는데 약속한 곳에 가보니까 선물이 아니라
B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B군은요, 사건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숨어 있다가 이 해당 여성을 보고 15번이나 찔렀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흉기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행 중 다행으로 여성은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하고 펜션으로 돌아와서 다른 투숙객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성을 흉기로 찌른 B군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되게 10대들의 깜찍한 이벤트, 50일 이벤트, 보물찾기,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저희 때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범행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죠.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B군이 피해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흉기로 이렇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거 뭐 10여 회 이상 상처를 입히는데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피해 여성이 정말 살고자 하는 의지로 끝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하는데 따라가서 다시 이렇게 신체 일부를 이렇게 조르는 형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피해자는 끝까지 이제 펜션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들이 얼마만큼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또 다른 고교 동창생 C가 있습니다. 이 C가 자동차를 준비를 해요. 자동차를 준비해서 이 사건이 딱 끝마치면 그 B를 데리고 도망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자동차 정말 그 하늘이 도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가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군과 B군이 전화를 합니다. A군한테. 어떻게? 지금 그 피해자는 그 펜션으로 갔고 나는 여기 혼자 있어. 나 어떻게? 이러니까 A군이 다시 B군을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는데 여기서 A군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펜션 주인이. 지금 여자친구 다쳤는데 어디 있냐고.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는데 그 순간 그 A라는 애가 얼마만큼 그 머리가 반짝이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도망가야 돼? 이런 고민하다가 B군이 그 피해자를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 자동차 샀을 때 이미 혈흔이 묻었을 거잖아요. 그게 피해자 혈흔이잖아요, 자동차 안에. 그래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펜션으로 가서 그 피해자를 자기 차에 태우면 이 차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가 앉았기 때문에 표시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치밀한 순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펜션으로 가는데 조금 이따 저희가 말하겠지만 이미 피해 여성은 119 구급대에 자동차에 이렇게 앰뷸런스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 행위 자체도 끔찍합니다만은 이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 이 이유를 듣고 다들 야 얘네들 진짜 제정신이야 이랬었잖아요. 사실 이 사건이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게 나이 10대 이제 갓 20대 우리 나이로 치면 20대고 이제 만으로 치면 19세들이고 다 고등학교 동기들이에요. A, B, C 남자 3명이. 그런데 이들이 주된 목적으로 삼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값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흥비와 자기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익명경시의 풍조가 정말 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게 10대의 살인 미수 범죄지만 저는 살인 미수 범죄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흉악한 범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흥비나 혹은 뭐 자동차 할부금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건데 이들이 범행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실 보험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지 불과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자체가 가족이 아니라 제3자였잖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이 상당한지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청구가 들어오면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 거죠. 범죄를 의심해서. 뿐만 아니라 사망 관련한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지 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서류도 가족 이외의 제3자가 발급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대 남성 3명의 이런 살인 계획이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5월과 7월에 살인을 2차례나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3인조 외에 여성 공범 강 씨도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강 씨는 이번 수법처럼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또 다른 남성의 살해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이 지난 1월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받아낸 이후 보험금을 이용해서 거액을 챙기기 위해서 수차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이미 그 전에도 남성 3인조 외에도 여성 공범 강 씨까지 4명이 이런 일을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거네요. 이게 참 너무나 얼척없는 일인데 네. 저 전체 그 보험 사기단이 5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남자 3명, 그 다음에 여성 1명, 네, 또 다른 남성 1명인데 이 5명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험 사기를 일으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동차 보험 사기만으로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이들이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남자 3명, 여자 1명이 이 나머지 공범인 다른 남성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범 A씨가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은 선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사람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공범 3명 중에 여자가 한 분 있었잖아요. 네. 이 여자와 이 남자를 결혼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요? 예, 결혼을 시켜야 지금 같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부부지간이면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게 보험 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 일반 부부들은 다 그렇게 선합니다. 또 혹시 집에 가셨을 때 오늘 남편이 뭐 생명보험 들자 이랬을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이 그 남자를 산에서 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3명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은 치밀한데 하는 거는 굉장히 어설퍼서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런 보험 사기를 할 거야. 이런 살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남성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 잠적을 하는 바람에 첫 번째 계획했던 살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실패로 끝난 거고 이들의 다음 표적이 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이 부분이 참 놀라운데요. 이 주범인 A군과 B군은 이제 C라는 또 다른 친구를 끌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범행 살인 계획을 이제 세우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그 여성 공범 강 씨였던 거죠. 네. 왜냐하면 강 씨 앞으로 그 2억 원짜리 보험이 2개나 가입되어 있어서요. 강 씨가 사망할 경우에 총 4억 원의 보험금이 보상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7월에 그 강 씨를 등산로 절벽에 설치된 그 구름다리 사이에 있는 절벽으로 좀 밀어서 사망을 시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이 강 씨가 뭔가 등산을 앞두고 좀 찝찝한 생각이 든 거여서 나 등산 안 갈래. 등산을 포기하니까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씨가 알게 되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껴서 이후에 강 씨는 잠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은 여성 공범인 강 씨도 붙잡아서 예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뭐 강 씨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자 가해자잖아요. 제일 처음에 자기와 결혼했던 남성을 분명히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그 공모를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가 피해자가 되었지만 결국 앞에 자기와 결혼했던 그 사람을 진짜 산에서 밀어떨여서 사망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살인죄는 살인의 기수도 처벌하고 살인의 미수도 처벌하고 살인의 예비도 처벌해요. 그래서 이 여성 살인 예비죄로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됐고 지금 기소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이제 놀란 게 이 남성 3명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성 1명을 살해하려 했다. 이건데 10대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10대들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바라보면 우리가 10대 때는 굉장히 좀 사물을 굉장히 예쁘게 보고 또 세상을 굉장히 밝게 보는데 이들은 아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인 유언과 삶의 어떤 멋있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 사기, 특히 보험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보험을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옛날에 김미영 팀장 사건 아시죠? 뭐 30분에 3천만 원 즉시 대출. 이것도 사이버 수사팀에 있는 경찰이 그 범죄 수법을 악용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험 설계를 했는 이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 흔히 말해서 불한당이라 그러죠. 땀 흘리지 않고 제3자의 어떤 재산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편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매몰된 10대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을 했네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이 3명이 함께 범죄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명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3명 중에 1명 정도는
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범행을 같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 범행 과정이 워낙 잔혹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하는 것은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또 반면에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끄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주범이 이렇게 수동적인 친구를 채근하고 압박하고 이제 같이 하자고 독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사실 단독 범행이라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나 범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또 각자의 범행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적인 수차례 살인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살해 대상으로 공범을 정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사이코패스 쪽에서 나와 있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연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보통 호랑이도 호랑이가 같이 잡아먹지는 않아요. 네. 호랑이가 옆에 있는 사슴을 잡아먹지 옆에 있는 호랑이를 극단적으로 그런 선택은 안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장 영어서가 좀 죄송한데 머니퓰레이션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같이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미 이 불법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는다는 신뢰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남성도 이 보험 사기,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기의 공범이었기 때문에 강씨라는 사람도 충분히 자기의 신뢰의 담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강씨라는 사람도 이 여성도 다른 어떤 남성을 살해하고자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또 이 여성을 이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네. 생각해서 사실 이건 좀 아침에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들 3명 그냥 죄명은 예비, 미수 이런 거지만 그들이 행동했던 계획했던 범죄는 너무나 잔혹하고 또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은 단순 예비, 살인 예비라든가 미수 나오면 4년, 3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장애 미수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 거지 결과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법원에서 엄혹하게 좀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이런 보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더 충격적인 게 보험 범죄 절반 이상이 배우자나 부모, 가족에 의한 것이라면서요. 네, 진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 관계자가요. 이 보험 범죄의 혐의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그 보험 범죄 혐의자의 약 83.4%가 가족 관계자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중에 40%가 배우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 경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망사고 원인은 주로 뭐예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사망사고의 원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망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살인, 그리고 허위실종 사망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사고 당시에 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건수는 평균 6.8건에 달했고요. 심지어는 17건이나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평균 보험료는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9만 원, 그리고 연간에는 1,3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일반인들이 보험금을 납입하는 거에 비해서 약 5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험 살인 사건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행화를 봐야 되는데 이 사건도 제가 보험 사기 중에서 저희들 많이 알고 있는 낙지 살인 사건, 그다음에 캄보디아 만삭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민숙 이제 사건인데요. 이 어민숙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식구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보험 사기에 끌어들여서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했습니까? 네, 이 엄여인을 거쳐간 사람들은요, 총 8명이 다치거나 살해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여성은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2명의 남편을 살해하고 엄마, 오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혔다고 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인의 집에다가 화재를 일으켜서요.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엄여인 어민숙입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웃이고 첫 범행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엄씨 주장에 따르면 그 첫
딸도 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첫 딸이 이렇게 계단에서 굴러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약간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 행동을 한다는데 사실상 엄씨가 굉장히 사치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남편이 그 사치를 못 따라갑니다. 네. 자기가 번 비용으로는 도저히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량한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분이 아니라 이분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 보험 설계사의 개념을 이용해서 남편을 살해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희생양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2000년 3월에요. 엄씨는 한 달 동안 총 4개의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들려서 나 우울증이다 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고 남편이 이를 먹고 좀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뇌진탕에 빠지게 한 거예요. 이걸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2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 엄씨가 최초로 받게 된 사망보험금이 34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34만 원. 34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금액 어떻게 보면 액수가 좀 적었던 거죠. 남편을 죽이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범행은 악랄해졌는데요. 이제 그 다음 보험금 액수를 살펴보면은 사망 다음에 높은 것이 실명, 그 다음은 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씨는 얼마 뒤에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남편이 잠이 드니까 침으로 남편 오른쪽 눈을 찔러서요 실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입원을 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니까 심지어 이 엄씨는요 냄비에다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거를 얼굴에다가 그대로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악마네, 악마. 실명시키고 화상 입게 하려고. 근데 그 다음에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 이게 그리고 남편 집에 왔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편을 다시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스스로 자해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복부에 자상을 입히는 거예요. 자상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 복부의 자상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사람이라기보다 괴물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그렇게 첫 번째 남편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한 남편도 살해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망을 하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에서 임 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임 씨랑 동거를 시작하는데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서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밀어가지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침으로 또 오른쪽 눈을 찔러서 이 재혼한 두 번째 남편한테도 실명을 시킵니다. 이런 수법을 계속 반복하다 결국에 2003년에도 재혼한 남편은 동일한 변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재혼한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은 이게 또 이 여성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받은 게 3,900만 원이에요. 이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올해 입원하면 입원할수록 그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 빨리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3,9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남편 둘 죽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얼마만큼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영혼 결혼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남편 사망하니까 나 우리 남편 너무 사랑했어요. 남편이 세상에 저 세상 가더라도 난 저 남편하고 사랑할래요. 진짜 악마네, 악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네, 아니 지금 소름 돋았거든요. 영혼 결혼식까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그 후에 남편과 재혼한 남편이 다 사망한 후에 이제 가족들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세 번째 범행 대상은 무려 자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를 고향에 가서 찾아뵈면서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음료수를 권하고 엄마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마시게 되는 거죠. 이 수면제를 마신 다음에 어머님이 잠이 들자 양쪽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서 실명을 시킵니다. 네 번째 범행 대상은 자신의 친오빠였어요. 이번에는 염산을 이용해서 오빠의 두 눈을 멀게 하고요. 심지어는 오빠가 이번에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링거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정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악마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더 있어요? 한 번만 더 제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자르고 싶은데 범죄 사실은 다 말씀드려야 돼서 그래서 결국 그 유언으로 이 집을 탕진하게 되니까 집에 남아있는 게 오빠와 여동생만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식구들도 이 화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꼬리가 밟히게 된 거예요? 네, 그 마지막 한번 들어볼까요? 예. 꼬리가 어떻게 밟혔는가 하면 사실상 이 집에 화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이 없으니까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있던 강 씨라는 사람에게 또 가요.
그럼 가서 도우미한테 가서 조금 내가 한 번 더 이 집에서 한 며칠 살 테니까 어떻게든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강 씨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당신 나가.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해자 나가라고 하니까 이 강 씨 집에도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는데요. 우리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까요? 이렇게 잔혹한 사람에게? 아니 사형해야죠. 그렇죠. 무기징역밖에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형의 모라토리엄이 걸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는 사형이 나왔지 않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 받고 범행 동기가 뭐였어요? 네, 총 6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요.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뭐 딸 핑계를 대면서 마약 살 돈이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국가수 감정 결과 그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주 끔찍한 사건을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보면 겨울 패딩 입고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겨울 패딩 두툼한 거 챙겨 입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 저희가 뭐 일주일 내내 춥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